이제 셋째 시간입니다. 셋째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시 반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재산 평가 쪽을 약간 여러분께 일단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어, 보시니까 아시겠죠? 아, 힘들구나. 자, 그리고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좀 이런 세무사분들이나 이또 전문가분들이 자, 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만 재산평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하면 막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일단 이 부분이 실제 여러분들께 실생활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우선 전진 배치를 했고, 좀 이제 이번 시간 좀 잠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상속하고 증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원래 저희 수업 시간에 농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간 자체가 좀 빡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냥 수업을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했는데 쉽는 거 아니냐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 자체가 좀 짧다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저작권 특례에 대해서 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이제 이 한상가에도 있는데 시간 계산 이거 설명 좀 생략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작권 등에 대한 특례 이거 그냥 여러분들 취지만 딱 이해하시면 될까요? 이거는 뭐 크게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평가의 원칙입니다. 1순위부터 5순위. 지금 우리가 배웠던 1순위, 4순위, 그다음에 5순위 이렇게까지 왔고 주식하고 뭐야 가상자산은 좀 특이하네? 라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평가의 원칙인데 예외가 있더라. 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저당이 걸렸어요. 저당. 채권이 담보가 돼 있어. 이런 재산 같은 경우는 뭔가 예외를 적용해서 큰 금액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한 예시를 왜 나오게 된 취지부터 아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편할까요?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 날 아파트를 사셨어요. 아파트를 사셨는데, 사셨다? 아파트를 사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습니다. 또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대출을 내줬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 뭐죠? 아버지 재산,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은 너무 많구나. 7억의 대출금을 줍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걸렸겠죠. 저당권은.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2025년 7월 25일, 7월 15일 증여를 합니다. 저에게. 자, 저는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어, 이제 뭐야? 5억 원에 팔았습니다. 2025년 8월 31일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복습 의미로 이거 몇 순이에요? 몇 순위? 몇 순위죠? 1순위죠. 1순위. 1순위죠. 자, 1순위죠. 1순위입니다. 1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1순위죠? 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매매 가액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증여받은 그 물건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5억 원. 자, 5억 원. 그런데 이것은 5억 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례를 해야 된다. 특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어요. 왜 그렇죠? 야,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빌려줄 때는 담보로 빌려줄 때 얼마 빌려줬죠? 7억 원을 빌려줬어요. 7억 원. 7억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아파트 가치가 최소 얼마라고 본 거예요? 얼마로 본 거죠?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7억 원을 빌려줄 때는 이 아파트가 최소한 얼마라고 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7억 원을 빌려줄까? 최소한 얼마죠? 빌려줄 때는. 이 아파트가 최소 7억 원의 7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7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7억 원의 대출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근저당 설정할 때는 110%, 120%에서 뭐 8억 4천 정도 해서 근저당 채권 제고액을 설정하긴 합니다만 이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최소 7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7억 원을 빌려줬을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1순위 5억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아파트가 증여일 현재 계속 담보가 걸려 있고 7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면 자, 이것은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바라봤을 땐 7억인데 이 아파트 가치는 7억이잖아 라고 해서 특례가액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알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 그게 증여받은 그 재산이 근저당 증이 설정돼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7억을 받구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재산평가 취지에서는 이 아파트는 1순위 5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7억을 적용할게 라는 부분입니다. 이 취지로 그냥 설명을 가름 드릴게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59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 59페이지 보시면 자, 원래 우리가 아까 배웠던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이 방법이었는데 만약에 증여일 현재 또는 상속 개시 현재 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을 때는 채권액 등을 기준, 아까 7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둘 중에서 큰 것을 적용한다. 5억 원이 아니라 1번 5억 원이 아니라 2번 7억 원을 갖고 우리가 특례가액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 채무액은 채권의 채무액은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네, 보증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사례해 볼게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7억짜리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전세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증여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팔아버립니다. 8월 31일 이번에 6억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6억에 팔았네. 그러면 평가 기간 안에 가액이 있으니까 1순위 6억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 왜? 특례가액. 이 증여받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했던 채무, 이 채무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구죠? 임차인에게 이 7억 원을 돌려줘야 될 채무예요. 채무.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이런 임대보증금도 걸려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아들이 팔았던 6억이 아니라 7억.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뭐죠? 이 아파트가 최소한 7억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임대보증금 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가액도 존재한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판단하는 것은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순위부터 4순위, 5순위, 그다음에 저당권 특례까지도 다 여러분들 다각도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복잡합니다. 재산평가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1번, 뒤에 있는 사례 1번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정답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 1번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한번 볼까요? 96번은 한번 보겠습니다. 96번 아니라 63페이지 잠시 종합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사례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종합사례 문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24년 3월 10일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6개월이네. 이 기간 안에 자, 먼저 상속받은 그 아파트가 보니까 101동 101호입니다. 이게 팔린 게 있냐, 팔린 게 있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팔린 게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일단 이 아파트가 팔린 게 있어요. 상속인이 보니까 이 아파트를 상속받고 난 다음에 팔아버렸어요. 얼마에 팔았냐?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10억 원에 팝니다. 언제 팔았지? 2024년 7월 20일 계약을 체결하네. 자, 이 평가 기간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자, 뭘로 하죠? 계약일 가지고 본다고 했습니다. 언제? 7월 20일, 7월 20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7월 20일 날 얼마에 팔았습니까? 10억에 팔았습니다. 10억에. 이 10억이 얼마죠? 그러면 10억은 1순위네. 1순위가 10억이다. 라는 뜻입니다. 1순위가 10억. 10억. 자, 그러면, 자, 다른 사람들이 팔았다. 다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 거 의미가 없어요. 왜? 2순위, 3순위, 4순위는 1순위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이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자료에서 보면 상속 개시 현재 이 101동 101호 고시된 공동주택 가격 이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 이것은 몇 순위? 이것은 5순위예요. 5순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뭐죠? 5순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파트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은 얼마예요? 7억 원. 이것은 뭐냐? 5순위란 뜻이에요. 5순위. 5순위도 7억 원. 7억 원 의미가 없다. 왜? 1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순위가 있다고 하면 일단 1순위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게 1순위에서 바로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나 뭔가 저당권 등이 걸려 있다면 특례가액을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례가액.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상속 개시 현재 뭐 저당권이 걸려 있더라 라는 부분들이 얼마 있냐 볼게요. 저당권이 걸려 있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이 상속 개시 현재 아파트가 담보가 걸려 있었는데 얼마? 8억 원, 8억 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10억 원. 자, 그다음에 특례가 얼마예요? 8억 원. 특례가 더 작네요. 특례가 더 작기 때문에 이 상속받은 재산은 10억 원으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10억 원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금액이 더 큰데 12억 원 더 큰데 이것은 3순위예요. 3순위. 3순위는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1순위가 있으면 적용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당권 특례가액은 그 시가보다 금액이 더 클 때 적용한다라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 어, 샘플을 하나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간단히 평가할 때 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까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는 이제 좀 끝냈어요. 평가는 좀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틀 하는 잡아보는 시간을 마련 이렇게 가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할 게 자 상속을 먼저 할까요? 증여를 먼저 할까요?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좀 더 발생하는 것들은 증여가 좀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라고 하면 혹시 순번을 바꿔도 될까요? 순번은 안 바꾸고 일단 바로 상속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래도 좀 많이 보시는 거 증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가 123페이지, 123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증여의 납부 의무자는 자, 증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증여를 받는 사람들은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 좀 쉽게 말하면 한국 국민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더 편한 건데 거주자라는 개념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거주자, 즉 좀 쉽게 예를 들게요.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은 자, 증여를 받았다. 국내 재산을 받든 국외 재산을 받든 모두 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국제 결혼했잖아요.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죠? 처갓집이 대만이에요. 대만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야, 너 참 예쁘다. 착하다. 라고 해서 대만에 있는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만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받아도 한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국외 재산도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주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자, 국내의 것만 받으면 됩니다. 국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납부 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증여의 특징, 상속의 특징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자, 수증자가 납부할 여력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납부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증여자에도 네가 세금 대신 내라고 해서 연대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한 번씩 종종 착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대납부 의무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원칙은 뭐죠? 증여세의 납부 의무는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수증자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납부할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증여자에 대해서도 연대납부 의무를 씌웁니다. 사실 이 연대납부 의무가 어마어마한 거죠. 야, 네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네가 못 내? 그럼 준 사람 네가 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무조건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서 하냐면 이 조건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조건은 잘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을 안 된다고 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을 못 시킨다라는 부분.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뭐냐? 수증자가 상황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들어옵니다. 어떤 거?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요.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해. 과세관청에서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해. 연락이 안 돼요. 뭐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 두 번째가 많이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돈이 없어요. 납부할 능력이 안 돼. 자, 그리고 강제 징수하려고 해도 증여세 채권 확보가 곤란해요. 세 번째, 수증자가 외국에 삽니다.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 세 가지.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은 수증자가 소위 말해서 전혀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안 돼서 증여자에게 야, 보충적으로 네가 내 라는 성격이고 수증자 비거주자는 여력하고 상관없이 네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자 너도 내. 이건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성격이 달라요. 자, 일단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뒤에 사례도 하나 같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뭘까? 자, 연대납부 의무 과세 대상이 돼야 됩니다. 연대납부 의무 과세 대상. 연대납부 의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수증자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야, 연락이 안 되네. 그리고 증여세 채권 확보가 곤란해. 두 번째, 돈이 없네. 그리고 강제 징수에도 채권 확보가 안 되네. 세 번째, 비거주자네. 그래도 안 되겠네. 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지금 배우게 될 연대납부 의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됩니다. 증여재산이 이런 성격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증여는 이런 증여입니다. 이런 증여입니다. 무상으로 준 증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17개의 증여 예시가 있습니다. 자, 뭐 증여 추정, 증여 의제 이런 건 다 뺄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일반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증여가 자, 우리가 야, 내가 니한테 공짜로 줄게라는 민법상 증여가 틀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뭐지? 아버지가 10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1억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싸게 판 거는 뭐지? 이건 증여 아닌가? 아니야. 그런데 이건 증여 같은데 우리는 이거를 증여로 볼게라고 했어. 증여로 볼게. 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증여로 볼게 소위 말해서 증여 의제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부터 야, 이거 그런 게 없어. 무조건 다 증여라고 하면서 야, 과거에 증여로 볼게라고 했던 17개가 그냥 증여 예시라는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볼게요. 과거에는 야, 공짜로 줄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증여의 틀이었고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험료를 대신해줘요. 아들이 보험금 타. 이것이 중요 아니야? 공짜로 준 거 아닌데? 이거 그냥 보험금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서 아들이 타는 건데, 야, 이것도 우리 증여로 볼게.
아버지가 100억짜리 아파트 10억에 팔았어? 이거 싸게 판 건데? 야, 팔았잖아. 증여 아닌데? 아니야, 우리도 증여를 볼게. 라고 했던 것들이 이게 17개가 있었어요. 자, 1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연대납부 의무 과세 대상입니다. 자, 뒤에 뒷페이지 볼게요. 뒷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증여 예시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보험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게 팔아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채무 아들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 안 갚아도 돼. 자, 그리고 아버지가 야, 내 부동산 네가 무상으로 써. 이런 것들이 지금 증여 예시인데 여기 중에서 이 두 가지만 연대납부 의무 대상이란 뜻입니다. 두 가지 말고는 연대납부 의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억짜리 건물을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아들은 야,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싸게 팔어. 야, 이거 증여야. 라고 해서 증여세를 매겨요. 증여세. 자, 그런데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들어요. 증여를 못 내. 증여를 못 내요. 증여세를. 자, 그러면 아버지가 증여세에 대해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즉, 연대 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번 있다, 2번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다시 한번. 1번 있다, 2번 없다. 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게 팔았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증여예시 16개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면 증여예시 17개 중에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죠? 연대납부 의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게 팔아가지고 아들이 증여세를 부담한다. 자, 아들이 납부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아버지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부과 못합니다. 이거는 왜 연대납부 의무 대상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개의 증여예시 중에 두 가지만 해당된다. 이것은 증여예시 중에 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지만 연대납부 의무를 걸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증여예시밖에 해당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증여세는 연대납부 의무가 존재한다. 어떤 때? 수증자가 사는 곳이 일정자고 증여세를 못 낼 때. 두 번째, 수증자가 뭐야? 여력이 없을 때. 그래서 강제 집행해도 안 될 때, 강제 중성해도 안 될 때. 세 번째, 수증자가 비거주일 때. 그리고 하나의 조건을 더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 조건, 이 연대납부 의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이런 재산에 해당해야만 비로소 연대납부 의무를 걸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좀 참고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례 한번 볼게요. 사례 한번. 이거 30초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를 하셨네. 아이고,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좀, 뭐죠? 채무를 변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아버지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냐? 딸이, 아버지는 지금 100억의 채무를 가 있습니다. 100억 채무가 있어요. 채권자에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네. 첫 번째 방식은 딸이 아버지한테 100억을 줘요. 자, 100억을 줘요. 100억을 주고 아버지는 이 100억을 받고 채권자에게 갚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딸이 그냥 바로 채권자에게 100억을 갚아줘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뭐 차이점 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증여세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큽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 볼게요. 첫 번째 방식은 뭐죠? 딸이 아버지에게 100억을 쏴주고 아버지는 이 100억을 갖고 채권자에게 갚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 아버지는 딸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100억을 받았네요. 100억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내야겠네요. 증여세. 내겠죠. 얼마? 50%예요. 50%면 약 45억 정도의 세금이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자, 아버지는 지금 보면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어요. 납부 여력이 없어요. 강제 집행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연대 납부 의무의 첫 번째 조건은 충족했어요. 조건이 두 개 있었죠. 조건이 두 개 있었는데 이게 있었네. 수증자 조건 이거는 충족했어. 지금 왜? 수증자 조건이 지금 수증자 조건 중에서 이게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두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연대 납부 의무 중요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했을 때 100억을 무상으로 받았네. 과세 대상이 되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자, 진양철이 세금을 못 내는 것은 자, 이 45억은 누가 내야 된다? 진하영이 내야 된다. 진하영이. 그럼 진하영은 총 얼마나 돈이 들어가요? 아버지한테 준 100억하고 증여세 45억, 145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어디죠? 진하영이 채권자에게 돈을 바로 100억을 쏴줍니다. 이 상황도 볼게요. 일단 진양채 입장에서는 45억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증여세. 그런데 차이가 이제 연대 납부 의무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자, 볼게요. 자, 이 상황의 두 번째 상황에서도 일단 진양채에 대한 세금은 45억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진양채 볼게요. 연대 납부 의무를 이제 진하영에 대해서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을 시키려다 보니까 첫 번째 조건 충족하네. 충족합니다. 두 번째 조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을 할까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자세히 못 배우지만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여기 들어가요. 어? 그럼 뭐죠? 뭐죠?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네. 왜? 안 되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하영에 대해서는 45억 연쇄납부 의무를 부담을 못 시킵니다. 즉 진아영 입장에서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진아영이 100억에 대한 자, 아버지에게 100억 준 거에다가 45억 증여세까지 대신 물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의 상황에서는 이 45억은 안 물려줘도 될 상황입니다. 왜? 진아영에 대해서 연쇄납부 의무를 부담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사례 2번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중요도 측면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납부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 이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뺄 거 다 빼는 것들이거든요. 뺄 거 다 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비과세 앞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비과세 그다음에 과세가입 불산임이라는 것도 빼고 채무도 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자, 뭐냐? 비과세는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는데 쓰는 경우, 자, 그런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자 조건 충족하는 경우, 수증자 조건 충족하는 경우, 증여재산 조건 충족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증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증여자가 국가예요. 국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죠? 그 아기 나오면 부모급여가요. 0세부터 1세까지는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그다음에 뭐 1세부터는 매달 뭐 7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것들. 그럼 국가에서 주잖아. 국가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 아기를 낳으면. 자,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이제 일단 일반 시민들이 받으면 이거 공짜로 받았으니까 세금 증여세 내야 돼라고 했을 때 국가가 주는 돈은 안 내도 된다. 왜? 이것을 세금을 내면
국가 입장에서는 뭔가 목적, 정책 목적을 가지고 줬는데 그 정책 목적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줘도 된다. 자, 그리고 수신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뭔가 좋은 일을 쓰는 거예요. 자, 증여자가 국가 등에다, 이건 반대인 경우예요. 증여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에다가 증여했을 때 국가 등이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하는 데다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 세 번째 부분이 우리 생활 측면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바뀐 부분이라 좀 죄송합니다.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앞에 상속에도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공지 한번 드릴게요. 이건 올해 2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상증령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거 제가 작년 교재 같이 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도 여러분들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번째 보실 필요 없고, 다섯 번째, 여기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이건 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9페이지입니다. 고모의 치료비, 고모의 생활비, 그리고 사촌동생의 교육비, 학비를 대신 부담했어요. 자, 이 치료비하고 생활비, 교육비는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는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1번 치료비, 고모 치료비 비과세 될 것이다. 2번 고모에 대한 생활비 비과세 될 것이다. 3번 교육비 비과세 될 것이다. 사촌에게 불쌍한데 학비도 없는데 내가 대신 좀 줬어. 대학 등록비. 자, 1번 한번 각자 한번 볼게요. 1번. 자, 1번 과세 1번, 비과세 2번. 자, 1번에 대해서 암 치료비가 과세될 것이다. 1번. 과세다 2번. 아, 죄송합니다. 1번 과세, 2번 비과세. 치료비가 1번 과세, 2번 비과세. 치료비 1번 과세, 2번 비과세. 7번. 대부분 2번이 맞네요. 1번도 있습니다. 자, 1번도 있고 2번도 있습니다. 1번. 치료비 과세될 것이다. 비과세. 자, 자, 1번.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치료비는 비과세입니다. 자, 2번 생활비. 생활비 과세. 1번 비과세 2번. 지금 1번이 좀 더 많습니다. 과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좀 더 많고요. 과세가 될 것이다 좀 2번도 좀 있습니다. 2번. 2번도 좀 있습니다. 2번도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정답은 과세입니다. 과세. 3번 교육비. 야, 좀 배움의 그 길을 좀 열어주자. 1번 과세, 2번 비과세. 정답은 시행하기상 정답은 말씀드리면 정답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지금 치료비만 있네요. 지금 치료비만. 1번만 비과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정 문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자, 그리고 생활비, 교육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양자라는 부양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양관계의 조건이 없지만 생활비, 교육비는 부양관계에 있어요. 내가 아까 앞에서 보시면 고모하고 이 조카의 관계는 부양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비는 부양관계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이게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리고 따로 교육비 이거 교육비는 부양관계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실제 소송이 다툼이 붙었어요. 예, 이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야 피부양자의 생활비 비록 콤마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리고 피부양자의 교육비야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비는 부양관계 없어도 되지만 생활비, 교육비는 부양관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사례 2번. 사례 2번은 이것도 의외로 좀 이렇게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간단히 여러분들 한 30초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네. 축의금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과세관청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저 나이나 이런 데서 나이에 안 맞게 부동산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이 자금에 대한 출처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도준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했고 이 취득자금 중에서 축의금으로 제가 매수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보니까 진도준은 보니까 축의금은 보니까 비과세던데 라는 조문을 봤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있어요. 앞에 축의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이런 것들. 138페이지 보시면 축하금, 부의금. 이것은 축의금이니까 이거 축의금 비과세. 내가 다른 사람들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과세관청에다가 소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과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정답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번, 한다 2번. 자, 1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을 합니다. 발생한다. 왜 그럴까 볼게요. 이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그렇죠. 축의금은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이 축의금 중에서 진도준이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것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축의금은 뭐죠? 일단 축의금이란 것은 전제가, 전제가, 전제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뒤에 보면 축의금이라는 성격은 모두 혼주에게 기속됩니다. 이건 결혼하는 아들, 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혼주에게 기속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자, 그러면 실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축의금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국가 과세관청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 2억 원은 혼주 거야. 실제 결혼한 아들 제 돈도 있는데요. 제가 받을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빼줄게. 네가 소명해. 소명해서 네 거면 그 부분은 빼줄게. 그게 얼마야? 아들이 그러면 뭐죠? 방명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2천만 원입니다. 그럼 그 부분만큼은 빼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축의금은 아들께 결혼하는 그 주인공께 아니라 축의금은 혼주거다. 법원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축의금은 성격은 혼주거다. 혼주고. 다만 이게 결혼한 당사자가 자기 동료로부터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그 부분만큼만 본인 거로 봐줄게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비과세까지는 했고요. 자, 지금 이제 채무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는 증여세 중에서 자, 순수하게 받은 증여가액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채무 부분. 자,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지만 10억이라는 아파트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 조건이 있다, 야. 이 아파트 대출금 7억 네가 끌어가. 끌어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억이라는 재산을 주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갚아야 될 채무 7억 원은 네가 가져가. 네가 대신 갚아라고 하면 저는 순수하게 받은 게 3억밖에 안 됩니다. 3억.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채무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채무는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도 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상속이나 증여세과 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거의 안 하겠죠. 근데 그런 부서에 근무를 못했던 부분들은 간혹가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누가 물어봐요. 친구나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야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 딴 거는 시간 관계상 안 보고 이 볼게요. 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수가 많아요. 아버지께서 10억 원을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 잠시만 이 부분 사례를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이 실수 사례 이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각자
한 1분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게 순수하게 증여받은 가액, 즉 지금 채무를 얼마를 뺄까라는 부 채무를 얼마를 뺄까라는 부 자, 재산은 10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채무 뺄 금액이 얼마일까라는 부분이 정답입니다. 거의 대부분 정답이 맞네요. 그러니까 틀려도 이러면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도 틀리면서 오히려 틀린 게 더 확실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정답은 일단 많이 착각하시는 게 채무 1억, 2억, 3억 그래서 채무를 전부 다 6억 다 차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 채무, 채무는 뭐죠? 증여받은 그 물건과 관련된 그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차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파트를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서 채무가 이 아파트와 관련된 채무, 이거 공제 가능해. 1억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나중에 수증자가 대신 이 임차인이 나갈 때 돌려줘야 될 임대보증금, 이것도 가능합니다. 2억. 자, 그런데 증여자의 다른 아파트와 관련된 담보대출, 이거는 공제 안 돼요. 자, 그래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예요? 3억만 공제가 되면 과세가액은 7억이 됩니다. 7억.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증여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관련된 채무. 여기는 그 증여재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포함은 한다. 다만, 다른 재산과 관련된 채무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짚고 나갈게. 자, 이건 설명을 아직 안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증여가 원래 증여의 그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를 한다. 또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고 또 다른 조카에게 증여한다. 자, 그러면 이 증여세 계산은 각각 수증자별로 그다음에 증여한 사람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계산하고 삼촌으로부터 받은 거 계산하고 딸도 딸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삼촌으로부터 받은 거 계산하고 각각 다 계산해요. 자, 그래서 수증자별, 증여자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냐면 동의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아버지가 한 번에 증여를 하면 그래서 10억을 증여해요. 10억. 10억을 증여해요. 그러면 이게 30% 세금을 내요. 2억 4천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5억씩 증여해보세요. 5억씩. 이라면 5억에 대한 세금은 20%예요. 9천만 원. 자, 5억에 대한 세금은 20%예요. 9천만 원. 자, 한 번에 증여를 하면 2억 4천을 내는데 쪼개서 증여하니까 9천만 원, 9천만 원, 1억 8천밖에 안 내네? 이건 좀 뭔가 불합리하네. 그래서 자, 쪼개서 증여해도 우리는 한 번에 증여한 것으로 볼게라는 거예요. 원특히 동일,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쪼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합칠 거야. 언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한 부분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단 약간 뭐 그렇게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쪼개서 증여받는다. 그것은 국가 입장에서 뭐냐면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쪼갠 거 아니냐? 그거 다시 붙일 거야. 한 번에 증여한 거하고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10년 이내 동일인데 동일 이내 보면 예외가 하나 있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뭐죠?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높은 사람. 즉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까지도 같이 동의로 봅니다. 이 부분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증여자가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이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증여하면 또 어머니가 또 증여했다면 합쳐버려요.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좀 이따 할머니가 증여했다면 합쳐버립니다. 그럼 세율이 높아지겠죠? 외할아버지가 증여하고 외할머니가 증여했다? 합쳐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증여했다? 합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이 아니다. 동일이는 배우자 갑니다. 직계존속. 그래서 뒤에 사례 보시면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아버지가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증여했어요. 그러면 합치지 않습니다. 자, 직계존속의 경우는 배우자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친어머니, 친아버지만 합산하지 아버지가 나중에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재혼했어요. 새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나중에 새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 합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예, 합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뺄 거 빼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증여를 받은 부분이 나왔다. 순수하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 증여받은 가액이 계산이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뺄 건 좀 더 빼주겠다. 자, 증여. 야,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배우자하고 같이 이 재산이 공동으로 이룩한 건데, 야, 어느 정도 야, 좀 봐주라, 이거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준 그게 있는데, 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야, 아들 자립 좀 하게, 뭐 좀 돈 좀 주는 건데, 그 바로 세금 내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공제를 좀 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여재산 공제. 자,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만 해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안 해줍니다. 일단 여러분들 대원칙은 뭐냐면 좋은 거는 거주자만 해줘요. 안 좋은 거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어요. 똑같이 가요. 이게 우리 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좋은 거, 공제는 좋은 거, 비거주자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 볼게요.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까지 10년 내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안 낸다. 그다음에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등 직계존속 그룹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직계 비속 나를 기준으로 비천한 나보다 밑에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다음 사촌 이내 혈족, 삼촌 이내 일척 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죠. 1,000만 원. 기타 친척들 1,000만 원까지 줍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증자가 거주자만 해준다. 자, 제가 대만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제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다. 그래서 제 배우자에게 증여해 줍니다. 자, 제 와이프는 3년 전에 넘어왔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3년 전에 넘어왔습니다. 자, 3년 전에 넘어와가지고 자, 결혼하자마자 바로 증여해 줬다. 만약에 비거주자 상태에서 증여해 줬다면 내 배우자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6억이라는 공제 못 받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지금은 당연히 거주자죠. 지금은 거주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하실 게 그룹별입니다. 그룹별. 이게 뭐냐면 종종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냐?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그러면 공제 얼마예요? 지금 아까 방금 배웠던 공제 얼마까지 해주죠? 얼마 해줘? 얼마까지 될까요? 5천. 얘기. 5천. 증여자가 직계존속 그룹이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 자, 2025년 1월 1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되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낼 거 없네요. 왜? 5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빵. 자, 그런데 2025년 2월 1일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똑같은 놈,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놈. 야, 너한테도 증여해줄게. 증여합니다. 얼마? 5천. 자, 그러면 이때 이 손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다시 한번.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할아버지가 손자, 또 얘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이 손자는 세금 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부분. 이 부분. 정답은 뭐죠? 손자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공제를 못 받습니다. 즉,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좀 일반 우리 분들에서 착각하신 분들이 뭐냐면 자, 이 5천만 원은 아버지한테서도 받을 수 있고 엄마한테서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 10년 동안 이 그룹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룹에서. 아버지한테서 이미 이 그룹에서 5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는 이제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룹 내에서 종종 착각하시는 분들이 자, 아들한테 5천만 원 받고 딸에게 5천만 원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5천만 원 받을 때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딸에게 5천만 원 받을 때는 공제 못 받아요. 왜? 이 그룹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신도도 10년이에요, 10년. 10년입니다. 배우자도 그룹이 있나? 배우자가 그룹이 있나? 배우자는 그룹이 없을 것 같죠? 배우자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이혼 전에, 예를 들어서 전처에게 5억을 받았어요. 증여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혼했어요. 네. 그다음에 재혼한 배우자가 다시 이 사람에게 5억을 증여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배우자로부터 5억을 받고 지금 배우자로부터 5억을 받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그로부터 6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5억을 증여를 받았다면 10년 내에 후 배우자에게 5억을 증여를 받았을 때는 자, 이 부분은 1억까지만 공제를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례 1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잠시만 좀 쉬고 하겠습니다. 자, 장인이 사위에게 질문 받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했을 때는 5천만 원 공제가 될까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공제될까요? 자, 우리 아이고 딸 같은 며느리 하잖아요. 우리 세법은 냉정합니다. 딸이 아니잖아요. 기타 친족이에요. 혼인으로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친족입니다. 기타 친족 10년에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천만 원. 장인이 사위에게 자, 했다. 그러면 천만 원. 며느리에게 증여했다. 천만 원 공제받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금 3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2020년도. 자,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습니다. 이건 계모한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받았네요. 그다음에 우영우부터 다시 받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좀 설명을 약간 못 드린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동의를 합산할 때는 계모는 동의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증여재산 공제에서는 새어머니, 새아버지, 새할머니, 새할아버지도 이것은 5천만 원 직계존속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외예요. 예외가 뭐냐면 이것은 새어머니, 새할아버지, 뭐 새어머니, 새아버지 이것도 재혼 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별히 5천만 원 해줄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증여받고.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하고 새어머니하고 재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새어머니, 어머니로부터 다시 또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5천만 원을 또 증여받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때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공제 3천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친어머니로 받았네요. 친어머니로부터 또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친어머니도 직계 존속 1천만 원.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핏줄입니다. 그 다음에 새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5천. 아까 말씀드렸던 새어머니는 우리 증여재산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외를 인정해서 이것은 직계 존속을 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천만 원밖에 없어요. 공제 한도가. 그래서 5천 중에서 이미 4천 썼고 지금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새어머니로부터 받았을 때는 얼마입니까? 5천 중에서 공제 1천만 원 빼면 4천만 원이 되겠네. 4천만 원. 자, 사례 2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번 좀 넘어가고. 자, 이제 혼인출산공제. 이것도 이제 거의 증여가 마무리되는데요. 상속은 제가 조금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볼게요. 시간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이것은 작년에 생겼어요. 작년에. 2024년부터 생겼습니다.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가.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 입장에서는 좀 고민한 게 뭐냐면, 야, 이걸 좀 어떻게 혼인을 할까, 혼인시킬까? 라고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아서 지원받아서 세금 안 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신랑 측에서는 얼마죠? 아까 증여 재산 공제에 5천만 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지원받을 수 있겠네. 그렇죠? 신부 입장에서 얼마예요? 5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신랑, 신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에 대해서는 자,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야,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고 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1억씩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공제를 더 추가적으로 해주자는 겁니다. 그럼 얼마요? 신랑 측 1억 5천, 신부 측 1억 5천. 그럼 얼마죠? 3억. 야, 3억 정도만 되면 그래도 뭐 우리 도시에서 매매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야 전세금이라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결혼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출산도 또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증여재산 공제에 각각 5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나왔던 겁니다. 각각 1억씩.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렇습니다. 취지. 원래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있던 그 부분에서 직계전속으로부터 공제받는 거. 자, 이것을 1억을 더 추가를 하겠다. 자, 그러면 신랑 측 1억 5천, 신부 측 1억 5천 하면 한 3억 정도는 합법적으로 부모님 지원받아서 뭐 집값이 제일 문제가 하니 뭐 최소한 전세라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돈 들어갈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집도 구해야 되고, 뭐, 혼수도 사야 되고. 그래서 혼인 전, 후 개념입니다. 혼인 전에 지원을 받고, 혼인 후에 지원을 받아도 된다. 그런데 출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출산 전에 돈 들어갈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출산 후에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은 전이란 개념이 없고 후 개념이에요. 그래서 혼인을 할 때 1억, 또는 출산을 할 때 1억, 이 둘 중에서 합해서 1억까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해주겠다. 그래서 결혼 좀 해라. 애기 좀 낳아라라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그 받았던 거에 대한 확장분입니다. 좀 더 해줄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하고 그 조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수증자는 자, 혼인과 출산을 각각 나눠서 볼게요. 둘이 합해서 1억까지입니다. 자, 수증자는 거주자에 한해서. 아까 보셨던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 안 돼. 두 번째,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야.
계부모 될까요? 안 될까요? 새어머니 돼요? 안 돼요? 자, 새어머니 된다, 안 된다? 새어머니로부터 1억을 받았을 때 혼인출산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있다. 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그 확장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5천만 원 이것은 계모, 계부모 다 된다고 했습니다. 확장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혼인일로부터 전 2년, 후 2년이에요. 후 2년. 출산은 전이라는 개념이 없다. 왜? 출생 전에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을 거다. 오히려 큰 돈은 혼인 같은 경우는 전에 집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혼인이라는 것은 혼인신고일을 알게 됩니다. 출생일은 출생신고일. 즉,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그 기간을 볼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저 2월 15일 날 결혼식 했는데요. 결혼식 사진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혼인신고일. 우리 공적인 증명서 상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됩니다. 자, 그리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퀴즈. 자, 진도준이 배우자로부터 또는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축하 선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안 돼요. 공제 안 돼요. 왜? 이것은 직계 존속만 됩니다. 삼촌으로부터 결혼 축하금 1억 받았다? 안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았다? 안 됩니다. 증여자는 직계 존속. 아까 말씀드렸던 직계 존속의 확장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혼인출산공제에서 좀 중요한 부분, 작년에 생겼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참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이렇게 세무사분들이나 이렇게 기고나 칼럼 등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네 가지 요건 말고도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한번 네 가지 요건을 볼까요? 자, 수증자는 거주자입니다. 첫 번째 요건 충족. 두 번째 요건 볼게요. 누가 증여했지? 아버지가 증여했네. 아버지가 증여했네. 자, 증여자는 직계존속이다. 충족. 세 번째, 자, 혼인일로부터 전 2년, 후 2년 안에 증여를 받아야 된다. 보겠습니다. 증여를 언제 받았죠? 혼인일은 5월 1일 혼인신고했습니다. 자, 전 2년, 2023년 5월 1일, 후 2년, 2027년 5월 1일, 이 전에 증여를 받아야 됩니다. 증여 언제 받았죠? 증여 7월 1일 날 받았네요. 7월 1일 날 받았네요. 세 번째 요건 충족. 네 번째, 언제 증여를 받았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자, 7월 1일 증여받았기 때문에 네 번째 요건 충족.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충족을 했습니다. 이 충족을 했다. 그러면, 어, 이거 혼인출산공제에 1억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번째 요건 다 충족했네요. 아버지가 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면 어떤 걸 증여했나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진도주는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어요. 1억 원. 도와주는 방법이 1억 원 도와주는 방법이 현금 1억 원을 준 것이 아니라 야, 아들아, 네 대출금 내가 갚아줄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 은행에다가 바로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보시면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재산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증여 예시 17개요. 이거 증여 추정, 증여 의제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 학습했던 증여 예시. 연대납부 의무에서는 신탁하고 보험은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지금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는 것은 17개 증여예시는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죠? 아버지가 1억 대신 갚아준 건 뭐죠? 채무면제 이익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버지가 대신 갚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라고 그때 작년에 많은 세무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이 뭐 언론 같은데, 칼럼 같은데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17개 증여예 시 안 돼. 차라리 아버지가 야 아들아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갖고 갚아. 아들한테 1억 원 현금을 줬다고 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되지만 아버지가 자, 직접 아들 은행에다가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하면 뻘짓이라고 합니다. 뻘짓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여세액 계산, 뭐 세액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 예,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 다음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지금 165페이지, 165페이지, 5페이지만 이것만 하고 여러분들 좀 증여 부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은 기본적인 모형은 뭐냐면 한 세대 간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예요.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를 했을 때, 우리, 과세할게. 세금 내야 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 그죠?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야, 이건 동일 세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였죠? 공제 많이 해줄게. 자, 원래 우리 기본 모형은 한 세대 간 내려갔을 때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런데 같은 세대,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공제 많이 해줄게. 얼마? 6억 해줄게. 지금 6억은 좀 작아 보이지만 옛날 처음에 생겼을 때는 좀 컸습니다. 자,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주고 손자에게 가요. 손자에게.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국가에서 원하는 모형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나중에 또 손자에게 주고 자기 아들에게 주고 이게 두 번의 세금을 내라는 건데 이걸 한 번에 야, 이 괘씸한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야, 한 번에 하면 원래 나왔던 세금에 대해서 할증 과세할 거야. 추가적으로 더 과세해. 원래 너네는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했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0.3, 1.3 또는 1.4 할 거야. 1.3은 일단 이제 손자나 손녀에게 갔을 때고 자, 10% 할증 과세는 뭐냐면 이 손자나 손자가 미성년자고 그리고 증여받는 게 20억을 초과했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됐을 때는 40%까지 할증 과세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사망하고 없더라. 그래서 손자에게 줬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 납부세액 공제는 이제 조금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증여세까지는 좀 끝냈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 지금 사실 제 첫 생각은 상속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증여까지 했고 자 혹시나 이제 여기서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자 상속세 한번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고생 많이 하시고 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좀 1시간, 2시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그냥 맛만 보여드리고 하는 끝나기는 좀 싫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쉬고 뭐 이왕 하는 거 끝까지 한번 해보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혹시나 좀 뭔가 좀 얘기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기 뭐야 제 전화번호 이렇게 좀 하셨다가 뭐 문자나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5분 쉬고 2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